진도가 이제 조금씩 탄력을 받게 되죠. 뭐든지 처음이 어렵고 시작이 방이라는 말이 있죠. 예. 탄력 받으면 이제 저 뒤에 가면 재량이 이런 거 차지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다 할 논거도 없고 그냥 법률이 그렇다. 그냥 재량이다. 결론만 있는 게 대부분이고 암기할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쟁점에 가서는 굉장히 그 많은 분량이 한꺼번에 진행될 거예요. 그 전입신고에 가는 건데 그 전입신고 요건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이 의미가 숫자까지 뒤틀어낼 건 아니에요. 그 상식을 알아두면 괜찮은데 30일이 기준인데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건립한다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혜택점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낸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만 관할구청장이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여 주민등록상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한 사안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원심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걸 파기한 건데 어쨌든 그 위장 전입을 했지만 목적이 그 탈세잖아요. 탈세가 아니라 이제 그 위장 전입을 한 건데 어쨌든 목적이 이제 분양권 그건데 저것도 관련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그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전원합의체로 뭐라? 미리 쳐다놓고 그랬네요. 그 127, 그 뒤늦게 이제 전원합의체인데 이게 194의 배경으로 활용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맨 밑에 세 번째 판례 있죠? 그게 194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시장 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딱 그 상한하고 맞아 떨어지죠. 그죠?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 요건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 어쨌든 투기를 목적으로 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왔더라도 30일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고 거주했다면 그러면 주민등록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연결하면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세 가지는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라고 해서 원래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은 계약이 원칙이거든요. 민법에는. 근데 그 예외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손해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해서 법률로서 채권 발생 원인을 규정한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인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원래 그 민법에는 채권 강론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무관리 부당이득은 1편에서 다루고 불법행위는 3편에 다룬다 그랬죠. 이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가 핵심이에요. 의무가 없는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한 거고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데 그 법률상 원인이 행정행위가 유효한 거면 법률상 원인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고 행정행위가
그 효력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행정법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 공법상의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사인의 사무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간단한 함정이에요. 행정주체의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만이 아니라 사인의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라는 거. 판례 사안이 있는 것만 정확히 보면 돼요. 요게 이제 그 삼성중공업에 의한 그 기름 유출 사건, 그게 이제 최신 판례는 아닌데 최근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조금 요지를 볼 거니까. 자, 1번이 판단 기준이고 그 포섭이 허베이 스프리트 그 4번 판례를 포섭 연결을 시켜볼까요? 자, 일단 사무가 타인의 사무해야죠. 자기가 자기 사무하는 거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민법에는 중요한 건데 행정법에는 저런 것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가볍게 보세요. 관리의 사실상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고 요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민법 논점이라 민법에는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특성이 나오죠. 타인의 사무가 국가 사무인 경우 다음 줄 가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 당연하죠. 그 사람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없죠. 사무 처리 긴급성 등 국가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하나요 성립한다. 자, 요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게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허베이 스피릿 그 선박 주식회사 소위 유주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삼성중공업이 예인선을 평택에서 어디로 갔더라? 여수인가? 그쪽으로 예인하다가 예인줄이 느슨해지면서 요 허베이 스피릿 선박을 유주선을 들이받아가지고 가해자가 삼성중공업이었죠. 근데 언론에는 가해자 이름을 빼고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진짜 정당하지 않은 명명이죠. 삼성중공업에 의한 기름 유출 사건, 이게 정당한 명칭일 거예요. 자, 그 대법원 판례 전문을 보면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정면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요지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을 주식회사, 주변에 지나가던 이제 주한환경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이거 법원은 못하는데, 방제가 방제가 맞는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일단 여기서 그냥 덮는데, 방제 작업을 보조하는 사안인데 이거 사무관리는 결국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 비용인데 민법에서는 이게 필요비, 유익비, 사치비 이래가지고 사치비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물어지도록 하는 그 비용 부담의 범위가 민법의 핵심 논점인데, 우리는 사무관리가 성립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논점이에요. 가피사의 조치만으로는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 방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방제 작업은 의뢰사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 영역과 이익 영역에 속하는 사무이고, 의뢰사가 방제 작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의 지시 통제를 받았점은 결국은 의뢰사는 국가의 사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 작업한 거니까 방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금년도 국가직 부급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죠. 이래가지고 기출문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2014년 판례잖아요. 이 유출 사건이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나는데, 저도 그 수험카페 삼봉 정도전에서 그 같이 그 자원봉사하러 갈 친구들 모집했는데 그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보험까지 들고 해서 관광버스로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2014년 판례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의존하면 어때요? 이건 뭐 출제 안 될 거다라고 빼놓고 보내더니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시험 본 애들은 뭐예요? 이거 지난해 출제됐던 최신 기출이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첫머리에서도 기출문제는 그건 결과론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기출지사가 없다고 함부로 빼면 안 된다. 늘 얘기했잖아요. 이 많은 분량 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10%도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부당한 이득인데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정당한에 부당한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걸 알았죠. 행정이기 때는 효력이 있냐 없냐가 법률상 원인이 있냐 없냐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인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권리가 법률에 의해 설정되니까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밑으로 보다가 내려가면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리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당연하죠. 우린 법학이니까 법은 규범이거든요. 급배행의 성질이나 급부자, 손실자의 해당 급배행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세가 원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이거 아까 봤죠? 무효이거나 직권취소든 쟁성취소든 취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무효이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상위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해 권한의 일부를 하위지방자치단체 장 등에게 기간이임하면 사무주체는 안 변해요. 단체 위임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주체가 넘어가는데 기간이임할 때 이때는 기간이임 받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위가 아니라 국가하급행정기관 장의 직위거든요. 요런 기간이임에 관한 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국가배상에서 사무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배상 책임자. 그게 이제 807에 도표 있거든요. 807에 도표 보면은 기간이임일 때는 그 사무관리 주체가 안 바뀐다는 게 보이죠. 이때 서울특별시장은 국가기관장이지. 근데 서울특별시로 단체 임하면 사무관리 주체가 서울특별시로 넘어가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자, 그래 다시 오면은 지방자치단체 장 등에게 기간 위임을 하여 수인관청이 사무처를 위해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이런 사무관리 주체가 국가나 상위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위임관청이 토지를 간접 점유하는 것이므로 위임관청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오류입니다. 위임관청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권리주체가 못 되는 거거든요. 위임관청이 속한 국가나 상위지방자치단체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설마.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는 소부 판결이라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게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건 나눠봐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문제와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하고 국가가 그거를 갖다 이용하는 건 별개란 말이에요.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이러면 차임상당 이거 임대료 공짜로 주워먹은 거잖아요. 부당으로 이등으로 반환해야 된다.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의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이죠.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 점유하는 자가 변상금 부과처분 계속 나오지만 공법관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부당이득하고는 별개의 제도라고 그랬죠. 이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기 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또 기존 입장 제약인이잖아요.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처분을이라는 경우 처분이 무효해야죠. 근데 신고 납부 방식일 때는 신고 행위가 무효일 때 그래서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 결론은 무효해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 과세관청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따른 납세무자의 신고 납부 행위 요령인데 그 네 번째 줄 보면 핵심이 나오는데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무자의 신고 납부 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건 아니다. 저 정도만 눈에 익히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근래는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 요약한 요지가 제목이 저렇게 길어요. 이런 게 아주 곤란한데, 요거는 이제 배경을 좀 보면 아는데, 이게 이제 법률이 시행령이 중간에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발생된 문제인데, 가법인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해서는 국가로부터, 공인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해서는 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은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에 골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부동산이 일반 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갑법인과 새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갑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용 상태가 아니라 그 토지 이용 상태가 옛날에 하고 달라졌죠.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 계약 갱신 당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를 산정하여 지급받아온 사안인데, 국유 일반 재산이 일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일 이후 대부에 관해서도 점유 개시 당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를 초과한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게 위법이다. 그래서 핵심 본문에 가면 둘레 다섯째 줄 보면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국유 일반 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점유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에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되고, 해당 관리청이 이에 따라 대부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국가 등의 그와 같은 대부가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갑법인이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국가 등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걸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 누구냐? 시장군수구청장에 속한 시군구다. 시군구. 이게 부당이득은 이게 판례 번호 봐요. 2013 다잖아요. 민사소송, 당사자소송은 권리주체만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청이 아니라 시군구다. 이게 정상적인 판례고, 따라서 이런 건 안 내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위임관청이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 11번인데 이건 안 보면 좀 헷갈려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사업 명의자, 이게 이제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요런 거 관련되잖아요.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져 사업 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언합백이 발생한 경우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청구권자는 사업 명의자이다. 이 공법관계에 관한 거는 형식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사법관계에 관한 건 실질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랬는데 별 논거가 신통치 않은데, 관련되는 거를 허가와 관련해서 인용하면서 비교하는 게 337점. 맹의 판례가 199하고 비교하는 게 좋겠네. 199. 199하고 허가와 사건의 설정 여부, 이게 199하고 연결되는데,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핵심이 나오거든요.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이 권리 득실 변경의 공시방법은 등기부거든요.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 소유권자가 누구냐라는 사법관계에 관한 거는 실질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법관계에서는 형식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199하고 연결되는데, 또 하나 이제 관련되는 걸 인용해주면 공법관계는 형식주의,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 행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214예요. 그게 214. 그게 214에 가면 맨 위에 판례 있잖아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자 이거 나오잖아요. 행위의 격식화, 이게 형식, 격식 같은 말이잖아요.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인 영업 재개업 신고에 민법 107조 비즈니스 PC에 관한 게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공법관계에 관한 거는 그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냐 관계없이 형식적인 명의자. 그 다음에 사건에 관한 거는 형식적인 명의자인 건축허가권자가 아니라 자기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실질적으로 건축한 자. 자, 그 다음에 12번 판례. 납세자가 납부해야 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이게 부당이 되겠냐? 이건 부당이 되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체납 처분 압류가 무효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건 뒤에 부분 앞부분을 맞출 수가 없죠. 아직 출제가 안 됐다는 게 이래지는 건데 이건 배경이 있어요.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 법률에 납세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그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우측에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를 납부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알면 이제 쉽죠. 그러면 법리상 원인이 있는 거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건데 체납처분 압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다. 이게 이제 함정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둬야 돼요. 이거 내년 시험에 출제되면 졸지에 최신 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축제 한 번도 안 됐네. 아니 이까지 거 빼고 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배경만 보면 뭐 또 기억이 떠오르는데 빼고 봤다가 틀리면 억울하죠. 그 다음에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 소유자 및 승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이건 권리가 없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을 때 해당한다.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어요. 남의 땅을 사용할 원인이 되는 권한이 없잖아요. 권리의 원천 이걸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권한이 없다는 게 딱 사실관계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임용행위가 당해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 이런 경우는 쌍방의 부당이득이 성립돼요. 왜냐하면 이 적법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금 그 대상자가 못 되니까 연금 다 받아간 거는 공무원의 그 부당이득이 돼요. 그런데 그 급여 그 사실상 근무를 했잖아요. 사실상 근무를 해서 얻은 거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야지 요게 그거죠. 사실상 근로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급여하고 이 봉급과 봉급 중에 떼가지고 적립한 퇴직금의 일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거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의 그 봉급에서 뗀 게 아니라 그 대등액만큼 국가가 더 얹어주는 부분 그거는 공무원에게 그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줘도 되는 거고 줬다면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매월 지급한 월급여 외에 그죠? 떼고 주잖아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이 봉급에서 떼서 저축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 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이거는 봉급이란 말이에요. 봉급 중에 뗀 부분 임용기간 중에 이 사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근데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 그 상당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 사회보장적 정책에서 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얹어주는 거는 그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임용결격 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가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인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반환해야 될 금액은 그 상한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왜? 적법한 공무원이 받았어도 이게 상한인데 임용결격자가 더 많이 받아가는 건 상처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고 이 논리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박준성 교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오히려 힘들어요. 아니 임용결격자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는 없으니까 제한된다. 그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해 이행 청구를 한 이후 이때는 어때요? 그 환급 가산 청구권 가산금이 이게 이자죠. 지연손해금 경합적으로 발생한다. 두 개가 다 그 된다는 거예요. 경합이라는 건 두 개가 다 성립할 수 있다는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두 개가 다 성립하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약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한 거라 할 수 없다. 아니 얘가 사업을 안 했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 의무가 있는 자기의 납부 의무를 이행한 건데 그게 왜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겠어요? 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음미할 것도 있어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적극적 증가는 아예 그냥 돈이 들어와서 돈이 더 느는 걸 재산이 느는 걸 얘기하는 거고 채무를 면하면 갚을 거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 당사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조세 채무를 이해하는 거지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사례도 사무관리와 마찬가지로 행정주체의 부당이득과 사인의 부당이득 두 개가 다 성립된다. 그래서 이건 요지를 볼 거니까 넘어갑시다. 시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이 말 나오면 다 끝난 거예요. 권원 없이 이러면 법률상 원인이라는 말이 권원이라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더 볼 것도 없죠. 조세환급금은 이건 부당이득 반환하는 게 조세환급금의 개념이에요. 잘못 걷어들이는 세금 환급에 반환하는 게 이건 조세환급금이라는 단어만 알면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이 전환합의체에 관련된 사건인데 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옛날에는 저거를 그 처분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다 바뀐 건데 그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를 할지 법인, 원천 납세 의무자가 봉급생활자, 회사원 쉽게 얘기하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 납부한 경우 자 이러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취소가 돼야 부당이득이 성립되는데 당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었잖아요. 전환합의체 나기 전에는. 이거는 논거가 좀 배경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 납부한 원고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당이득을 부정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죠. 사회 유출금에서 사회 유출되지 않았거나 대표자 이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특정 토지가 뭐야 중복되는 건가?
이거 아까 197에 있는 거였는데 중복된 거예요. 197하고 5번. 이 중복된 걸 못 잡았네. 어쨌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될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상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하면 이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죠. 지가 낼 거를 전가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죠. 이게 829의 그 배경이 있죠. 829에 보면 그 828 위에 큰 제목 보면 이주대책의 내용의 생활기본시설 있죠. 그게 더한 페이지 보면 괄호 2번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배경 지식이 203이에요. 거기에도 관련되는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이미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그 벗어난 부분에 관한 건 부당이득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부정사례인데 204로 가면 저게 언론에도 엄청나게 떠들썩했다고. 서울대학교 그 기성회비 이 근거가 없다 이거였는데 다수 의견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 의견 즉 소수 의견이 더 논리적으로 타고 설득력 있지 않은가. 근데 일단은 그 논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체에 가는 거는 그 타인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 해석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전원합의체라 저건 출제가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결론은 시사적으로 뜨거웠던 거고 전원합의체인데 안 됐다. 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될지는 몰라도 산업화학료 제조 판매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 고려 노벨화학 얘가 이제 총포화학 안전기술협회 얘가 공법상 재단이라는 그 판례 봤죠? 그거 반드시 외워놓으라 그랬죠? 최초 판례에 있는 거는 굉장히 149에 있었죠? 149에 공재단이다. 149에 가면 중간에 3번 공재단의 총포화약 그거 이거 205. 자, 그래서 여기 회비 납부 의무의 부존재 확인 및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 판단을 구하는 사안인데 장래 이거는 민사소송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안 돼요. 근데 저거는 우리 논점은 아니고 그 이미 납부한 회비는 이거는 법률상 이득이 원인 없는 게 아니다. 부당이득 부정한 건데 둘레 다섯째 줄 보면 이거는 우리 논점이 아니라 이건 몰라도 되겠네.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거기에 이제 우리 행정법에 관련된 논점은 그거부터 나온 건데 그 앞부분은 개정할 때 삭제해야 되겠다. 갑회사가 이미 협회에 납부한 수입원가 기준회비 근거가 된 협회 회비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처분이다. 근데 이 도표에 저걸 안 해놨죠? 아까 도표에 안 해놨는데 깜빡했어요. 자, 이러면 이게 취소가 되거나 무효해야 되는데 취소 사유일 때는 불가증력이 중요하죠.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불가증력이 발생했고 회비 부가증세 근거 규정이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일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게 450시에 있는데 자, 아까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고 달라요. 그거는 다툴 수 있는데 안 다투고 불가증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다툴 수 있는데 안 다툰 거죠. 이런 게 사실관계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감각 익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57에 가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판례. 법적 근거 없는 공여처분은 당해무이다. 이게 205의 배경 지식이에요. 저기 저 잘못 입력했네. 457이 아니라 그 456이네. 이런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456인데 위법 무효 선언한 대법원 판결 전에 내려진 거는 이 법령이 그 위헌 위법인지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하고, 판결 후에는 명백해졌기 때문에 무효사유다. 이게 205의 배경인데 어쩐지. 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자, 느낌이 오죠? 법률에 따라 한 거예요. 법률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사용시 기간은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 불법이 아니잖아요. 법률에 따랐으니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 부당이득도 아니죠. 왜? 법률의 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변론이에요. 손실보상은 변론을 하더라도 이거는 법률에 따라 편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니까 적법하니까 손해배상 위법성이 안 되는 거고, 법률에 따라 한 거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처분에 관계되는 건 공정력 똑같은 문제 나오죠. 재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을 구할 수 없다. 이건 뭐 주체만 달라진 거지 대상만 달라진 거지 결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해청 아파트 요 사건인데 이거는 뭐야? 성립 요건하고 관계되는데 이거는 그 구체적 결론은 인정사례예요. 인정사례에 도표에 또 안 해놨구나. 이거 왜 이런 실수를 자꾸 하지? 부당이득 결국 인정한 사례예요. 재건축 조합인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볼 수 없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 처분을 하자가 중대하고, 또 을구청장은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각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분으로 통지를 받아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조합원임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조합원이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거든요. 갑조합이 공동주택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이다. 이러면 부당이득이다라는 결론이죠. 그 다음에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가면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만은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돼야 된다. 이런 거 손실보상에서 여러 번 또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인용 안 하고 넘어갑니다.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의미할 게 손실보상금만이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거는 이제 그 전세 보증금 이러는 거고, 이주정착금 이거 아직 떠나는 사람이고, 이사비는 말 그대로 이사비용, 요런 것까지 손실보상의 광의에 포함된다는 거. 이것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처리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주거이전비까지 일체의 걸 다 받기 전에는 여기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사례로 요건이다기보다는 부정사례로 이동하는 게 낫겠네. 개정할 때는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개정할 때 참고하려고 한 거니까. 자 인정사례인데, 자 공무원, 이건 납득이 가요.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저희 동기가, 행시 동기 같은 경우도 교육부 근무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퇴직을 했는데 대부분 그 대학교 교수로 많이 가거든요. 그 국비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이런 경우 급여를 받게 된 경우 이 재직 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을 거, 노후 대비하는 게 연금 지급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데서 소득 활동을 일정 금액 이상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정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급되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이건 이중으로 받아먹었잖아요. 이중으로 받아먹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게 좀 비교할 게 있긴 한데, 운이 좋아가지고 이중적으로 받아먹은 게 있었는데, 그게 특별법에 가는 거로 해놨으면, 특별법에 하는 게 아니네. 특별법에 하는 게 아니면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네. 제가 그 관련 판례가 나오면 그때 요 200채라고 연결을 시켜줄게.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정상적이고 특수한 사안은 나중에 다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 부정사례인데, 자,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조명허가 의제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점도 있는데, 관리청,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관리청이 도로조명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 하기 전에는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법리상 원인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조명료를 부과했는데도 안 내서, 아까 소극적인 재산 증가 안 내가지고 뭐 부과했는데 또 어떻게 안 내서 이익을 얻어야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아예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배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의 형사보상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요게 특수한 사안이네. 이거는 논리적으로 여기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구나. 확인 따로 해줄게. 아니라 이거네. 보면은 피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의 일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이 배상금 줬어요. 피고의 청구에 의한 형사보상 재판에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알았더라면 어때요? 국가배상과의 차액만 보상금 지급하면 되는데,
이걸 전액을 다해가지고 결국 이중으로 한 거예요.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혐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에 대해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에 따른 거로 결했다고 할 수 없다. 요게 207하고 비교할 그거네. 아, 바로 뒤에 있었구나. 근데 저거는 요 특사한 거 이걸 외워야 돼요. 208에 이거를. 이거는 위법한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인정한 것 같아요. 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네. 갑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혐의 집행되고 재심 무죄 판결 확정됐고, 그 다음 줄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죠. 그 다음 줄에 그 다음에 형사보상금까지 지급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가 이중지급이라고 반환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그 의뢰 신뢰를 저버리는 거니까 안 된다. 결국 이제 이거는 논리라기보다는 이게 그 국가가 저 사형까지 시켜놓고 일단 지가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안 줘도 될 거를 지 잘못으로 발견을 못해가지고 지급하게 된 거를 토해내라. 이건 구체적 타당성 도모했다. 그리고 768에 또 그런 게 있구나. 768을 잠깐 보고 올까요? 아까 찾으려고 했던 게 768에 768에 있네. 그 768에 8번 요게 209하고 연결되는 거죠. 209 맞나? 맞아요. 맨 밑에 판례예요. 일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 공제하는 거. 아까는 손해배상 먼저 받고 뒤에 형사보상금. 이건 순서만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 조금 밑에 강조 표시된 데부터 볼까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해배상청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 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손해배상청의 지연손해금, 이거는 이럴 거 아니에요. 민법 논점이에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의 원본에서 공제할 건 아니지만, 자,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살심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형사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의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일 때에는 그 계산의 범접을 피하기 위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그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해도 무방하다.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이게 원래 원칙인데 그걸 갖다가 깜빡해가지고 실수해서 이중으로 물어줬을 때 국가가 한 짓을 볼 때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 도모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일반 법의론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결론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민주정부에서 진보적인 판결들이 나오죠. 법리에는 맞지 않는데도 구제하는 게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타당하다 이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인정해가지고 승소 판결 내려주거든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어떻게든 국민의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려는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과 어떻게든 독재 정권의 편에 서가지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쓰레기 대법관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 보면 논리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바람직한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한 건데 기억은 이거는 무시해버려요. 이거는
개정할 때 뺄라 그래. 이거는 아무리 봐도 출제 가능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 별개다라는 감각을 많이 받죠. 아까도 나왔잖아요. 무단점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지금 이거 하는 거하고 뭐 민사상 부당이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시효도 별개고 이 별개로 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거. 이건 뭐 계속 반복되죠. 부가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고,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에 무려 20%나 가산하죠.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다음 줄 보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했지만 변상금 부과처분할 수 없는 때에 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 이거는 배경 지식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의 범위는 조정대부류. 이 조정대부류는 갱신됐을 때, 합법적으로 갱신됐을 때 대부류를 감액시켜주는 건데, 얘는 무단점유자니까, 불법점유자니까 얘한테까지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본문의 배경을 알면 오히려 한 번 보고 안 봐도 돼요.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 범위에 한정된다는 거.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인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류, 즉 적법한 대부류란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이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류의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잡종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부류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법 무단점유자까지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별개의 거로 양립 가능하지만, 이게 경합된다는 얘기는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소멸되는 거죠. 이중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된다면 경합관계는 양립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중으로 받아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합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이게 전부가 다 소멸된 몰라도 그 범위 내에서 전부가 아닐 때 일부가 소멸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이것도 소멸하는 거고, 금액이 대등하면 그 전부가 소멸할 건데, 아까 봤지만 변상금 부과는 120%로 부당이득보다 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로 변제받은 거 그 금액 범위는 소멸되는 거고, 변상금 부과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법적 성질이 사건 민사소송, 이건 뭐 그거 알면은 당연한 거고.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 피고가 국고다. 국고는 이제 국가 얘기하는 거죠. 행정청이 못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권리주체만 피고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납세 의무자로부터 요 구별할 수 있죠.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는 징수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 회사를 얘기하고, 원천납세 의무자는 실제 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 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환급 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국가가 있죠. 원천납세 의무자가, 징수 의무자가 있죠.
원천 납세 의무자가 있죠. 이게 한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소득세 더 많이 뗐다 그러면 내가 부당이득 청구하는 건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그 세금 뗐던 법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그럼 국가의 부당이득은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이 국가에 할 수 있는 거지, 봉급생활자가 직접 국가로 할 수는 없다. 그걸 보면 되는 거. 이거 993하고 1000페이지하고 또 연결이 되네. 993. 993에 보면 맨 위에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 처분에 대한 이 법인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 통지가 처분이다. 이게 211, 1000. 법인, 그다음 원천 납세 의무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근데 1000페이지 가면은 1000페이지 원천 징수 의무자 1000페이지 가면 그 도표의 7번. 자, 누구? 소득의 귀속자. 즉 달리 말하면 원천 납세 의무자. 얘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 통지는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이게 211, 993. 그래서 저런 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비교 안 하면 이거 나중에 써먹지 못해. 헷갈려가지고. 용어도 원천 납세 의무자, 법인 이런 거 같은 말이다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부당이득은 민사소송이다라는 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은 부당이득을 민사소송으로밖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그 공법관계에는 그 민사소송 제기하려면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별 규정이 있어요. 환수처분이라고 하는. 급부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환수처분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환수처분하고 부당이득은 별개다라는 감각으로 일단 보면은, 환수처분은 자유롭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익향량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강조 표시된 데 있죠. 이하가 핵심인데 별거 없어요. 결국 이익향량. 그 다음에 이익향량.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 페이지가 가도 역시 이익형량 계속 제약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취소 변경 처분하고 징수 처분은 또 별개로 적법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각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산재보험법상 요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징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교규량할 각 사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환수처분이 최근에 출제가 도배하잖아요. 근데 저것도 옛날에 2014년 판례인데 옛날에 출제가 안 됐던 게 눈의 강자잖아요. 최신 판례는 최신 기준은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민연금법이 정한 그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 처분과 별도로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기초한 환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 똑같죠. 근데 이게 이런 게 보충 자료 잠깐 볼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되게 쉬워요. 사실관계는 이게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나이가 잘못돼가지고 언니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이래가지고 노령수당 받아먹다가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취소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취소됐으니까 장래 이제 못 받아먹는 거는 당연하고 과거에 받은 것까지 환수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환수처분은 이거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데 그걸 또 이걸 뭐 도박이나 유흥에 탕진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쓴 거고, 고령인데 반환할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환수처분은 위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이거는 위법이에요. 취소처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무자격자에게 이걸 다 인정할 수는 없다. 이거는 적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원고에 대한 연금 지급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해야 될 공성 필요가 뭔가 신뢰보호 필요성에 비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게 왜 다퉈지는지 이해하기가 쉽죠. 신고와 신청이 절이 달라지니까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